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고 있는 서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자, 우선 현재 이제 이게 예비 중3 학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의 수학 상황이 어떤지를 어머님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이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물론 정말 제각각일 수 있는데 진도가 빠른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릴 때는 어릴수록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면은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면은 얘가 좀 잘하는 거구나. 더 달리려고 그러고 그 달리는 게 곧 뭐 약간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만 오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수학을 잘하는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진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적어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풀이하는 경향이 좀 있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정답만 맞추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맞으면 엄마한테 안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애가 이제 정말 학원에 가서 정말 많은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배웠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얘가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사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학원에 보내시긴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혼나지 않으려고 일단 과제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답만 맞추면 되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일단 찍기라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예를 들어 20문제가 있다고 치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객관식 보기 수를 찾거나 아니면 1번에 있는 그 객관식의 답안을 대입해 본다거나 그렇게 맞으면 좋아해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일수록 정말 짙어지냐면 시간을 많이 주는 시험일수록 짙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야, 너가 이거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봐 라고 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준다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거기 위에 그냥 낙서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제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문제를 풀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식 이제 전체 정답수를 좀 찾고 있거나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게. 근데 이런 게 언제 큰 문제가 되냐면 정말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경험한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이게 더 심해져요. 딱 보자마자 사실 답이 나오는 걸 아이들은 기대하거든요. 근데 답이 나오지 않거나 정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보이면은 그냥 보고만 있다가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쌤들 입장에서 시간을 좀 준 다음에 제대로 푸는지를 보면은 몇 번 이게 끄적거리다 그냥 냅니다. 이게 정말 많기 때문에 풀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부분에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풀이도 일일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때마다 좀 스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멍이 보이고 나는 진도를 나갈 만큼 나가고 특강을 들어서 다시 복습도 했는데 다시 그 과정에 나오는 심화 문제를 풀 때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 계속 마주하게 되면은 자꾸 만지작거리는 게 리셋이에요. 그게 언제 정말 짙어지냐면 이제 중3 올라가는 그 시기에 굉장히 짙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경우도 좀 본 적이 있냐면 산속에 들어가는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중3인데 기숙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기숙에 들어가서 쌤 제가 진짜 고1 과정을 이때 엄청나게 파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사실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일단 얘가 하려고는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라고는 했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봐서 들어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지 않은 상태면은 저희는 이제 막연한 어떤 기대를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리셋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은 아니 안 한 거보단 좀 더 낫겠지 하지만 수학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리셋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데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실력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에 어떤 심화를 보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풀이의 획일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이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풀어봤던 틀로만 생각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수학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도 정말 간혹가다 와이프한테 물어보긴 하는데 와이프도 예전에는 수학을 가르쳤던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은 소화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할 수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x 빼기 1 여기 뭐 x 빼기 4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에서의 함수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 그냥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6 저기 여기 집어넣어서 6 이렇게 쓰고 6 집어넣어서 6-4 이렇게 씁니다. 잘못된 풀이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답 유무를 신경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해서 답 맞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시면은 여기 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여기가 1이고 4라고 가정하면 6의 위치가 대략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여기의 길이라고 하면 여기에 6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6과 1 떨어진 거리로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 6 빼기 4니까 6에서 4를 뺀 값. 그럼 이건 거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정말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차 함수 그것도 정말 쉬운 이차 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함수값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도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거는 최고창 계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앞으로 관련 문제를 풀 때 그냥 그림에서 끝납니다. 지금 이거 5, 이거 2 그리고 최고창 계수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걸 이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깨달은 상태라면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줘도 아이들은 그냥 풀어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야. 7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최고창 계수가 1이라고 할게 라는 가정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가죠. 4에다가 2 곱하니까 8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이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은 뭐 정석이든 어떤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든 거기에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개념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은 상태예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는 하겠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면 일단 되게 좋아하는 딱 그 정도인데 이 풀이는 미적 원까지도 다 통해요. 하물며 뭐까지도 바로 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접선의 길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길기가 그냥 2가 나오거든요. 이 떨어진 거리가 곧 접선의 길기가 됩니다. 자, 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워야겠죠. 그러면 어떤 수학이 딱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옛날에 알았던 수학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 왜 쌤은 그렇게 가르쳐줬지? 옛날 쌤을 이제 탓하기 시작해요.
근데 수학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이것만으로도 고3 평가원 미적 원, 그러니까 옛날 과정으로 수투, 킬러 문제가 뭐 풀이가 정말 긴 문제들도 한 3분 정도의 컷이 되거든요. 이게 평가원만 그런 게 아니라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옛날에 풀었던 풀이로만 쭉 가서는 이게 조금 뭐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다른 개념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적으로 좀 이렇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개념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풀어왔던 틀로만 생각한다라는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비밀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어떤 뭐 특정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봤던 틀로만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새로운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게 남들 모르고 정말 뭔가 대학 수학 개념을 갖고 와서 문제를 푼다는 걸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을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텍스트만 그냥 본 거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 옛날에 배운 건데. 이 정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 하나를 정말 그 개념에 써서 잘 풀게 되면 아, 이 개념의 실체가 이거였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 깊이가 제가 경험한 좀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얕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이런 개념을 칠판에 적고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주면은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심화 공부를 하고 뭐 소위 이름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다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시간 엄청 줄 테니까 너희가 해봐라고 한다고 이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지 여기에 이 숫자 계산에 기하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그런 수학자의 마인드 없습니다. 누가 짚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깨달음을 얻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흥미를 갖게 되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생각의 방향을 확실히 좀 정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힌트를 줘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풀이를 일단 이렇게 동일하게 해 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은 경험한 문제에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보다는 분명히 어떤 특정 문제를 경험했을 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적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고1이 되고 내신을 보다 보면은 이게 예전이랑은 다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는 해왔다 보니까 좀 새로운 유형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1학기로 내려왔거든요. 단순한 단원의 그냥 순서 변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경우의 수 주변에 있는 단원과의 연계성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출제하는 쌤의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 바로 앞에 이제 함수 방부등식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랑 그 방부등식 개념을 섞어서 내시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다른 어떤 구과정에서는 사실 많이 나왔던 패턴이 아닌 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유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까지 공부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풀이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내면은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풀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려면은 애초에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답에 너무 그러니까
답 자체를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면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의 변화가 사실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 수능의 선택 과목이 폐지됐다. 폐지됐다. 그래서 모두 같은 시험지로 응시를 하게 됐죠. 옛날에는 이제 선택형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완전 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내신 압박을 조금 덜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2등급 받고 이래도 뭐 준수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1등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좀 그래요. 그러니까 1등급이 어떤 느낌이겠냐면 약간 느낌이 자격 딱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등급도 못 받았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더 혈안이 되고 아이들도 내신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1등급의 안정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난 좀 안 해도 적당 수준 나오니까 내신에서 점수 나오겠지라고 하면 이렇게 변화된 게 분명히 내신의 그 경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걸 평가하고 싶은 시험이 아니거든요. 수학 내신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수학을 잘하니까 나는 그때 다른 과목 공부 좀 더 하고 수학은 그냥 갖고 가는 거지 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1등급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통합 교과형의 어떤 사고 능력을 파악하겠다라고 이미 다 발표가 끝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정답 유무만 좀 신경 쓰는 공부를 당연히 피하는 게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선 훨씬 중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이제 그 수학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먼저 그냥 시험 자체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동일해 보이는데 조건 하나를 교묘하게 바꿉니다. 교묘하게 바꿔뒀는데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이거 내가 풀었던 거다. 야스 이러면서 달려들거든요. 그거 틀리면은 약간 울먹울먹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쌤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애들이 어디에서 반응할지를. 그러면 대충 요 정도의 구멍 뚫어두면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겠구나 하면서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쓰게끔 일부러 계산을 많이 준다거나 문항수를 조금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단순히 이거 세 개 뭐 이렇게 좀 섞었으니까 적당히 어려워졌겠지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요. 실질적 난이도가 네 번째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온 1, 2, 3을 다 더한 6 정도의 난이도로 아이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새로 보는 문제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시간이랑도 싸워야 되고 쌤이 어디에 함정을 뚫어놨는지 어디에 함정을 파놨는지까지를 아이들이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에 대응하는 가장 정말 모범 답안은 일단 수학을 잘하면 돼요. 근데 저도 수학 내신을 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확실한 정말 확고한 수학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걸 갖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수학 잘하면 좋은 걸 누가 몰라.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하나의 루틴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이들의 멘탈이 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휘문에 예를 들어 진학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휘문에 딱 진학을 했는데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100점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50명 정도 100점을 받았는데 내가 그럼 여기서 난 좀 통하네? 그래도 나는 좀 상위권에 있네? 주변의 학교 안에 교실에서 애들 뛰어노는 애들을 보면서 나는 쟤네들보다 위에 있구나. 애들 야구 배트 들고 막 놀고 있거든요. 난 쟤네들보다 위구나. 나 여기서 나름 미래를 좀 꿈꿔볼 수 있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신을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난이도가 높아진 거에 만약에 아이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수학 실력만 이게 정말 얕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믿고 공부 별로 안 하면은 내신에서 처참하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참하게 깨졌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되는데 멘탈이 약하면은 그 점수를 보고 충격에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한 학기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진도는 나가고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애들, 나보다 생각 없어 보이는 애들, 교실에서 배트 갖고 놀던 애들이 나보다 등급이 높다고?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아이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루틴이 없고 특별한 어떤 목표가 없으면은 주변 상황이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만의 공부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학을 잘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만 계속 풀고 문제지만 주고 그냥 풀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도 뭐라고 적어놨냐면 앞으로의 교육 과정은 직관의 대가 라마누잔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통합 교과형의 다빈치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옛날 옛적에는 문제 딱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부터는 서술형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 과목 저 과목 한 과목 안에서도 여러 과정이 있고 그 여러 과정의 개념을 잘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더 원하거든요. 그 부분에 아이들이 맞춰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 중3으로 아이들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생산적일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만 있으면 1월이죠. 25년 1월이 되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론 아이들의 진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어디까지 공부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월에는 공통 수학부터 한 달, 2달 정도는 좀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통 수학 과정을 공부하면은 이걸 수능에서 빼는 이유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기본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는 이차함수에 관련된 그 공통수학 얘기를 할 때 지금 이거 이차함수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다 공통수학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마자 그냥 딱 답 나오게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만 정말 신경 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 근데 그런 거는 너무 길게 가는 건 또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좀 복습을 하면 아이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대수 공부를 하되 이 중간에 이제 시험이 있겠죠. 그 시험 기간은 그냥 포함을 해서라도 3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적 원의 경우도 그 다음 시기로
근데 이제 확통을 언제 공부하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확통은 양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통 같은 경우는 사실 확률 파트랑 통계가 좀 물과 기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과정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정규반에서 안 하더라도 뭐 다른 학원에 여러 이렇게 학원들 보시면은 확통 특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특강으로 일단 맛보기 정도 공부해도 전 충분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투하 기하에 대한 것도 일단 적어두긴 했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꼭 공부를 하면 좋을 수도 있고 굳이 대수와 미적분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굳이 공부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뭐 이쯤 되면 어차피 아이들이 테스트를 다 보거든요. 이 시기에 테스트 다 보시면은 아 얘가 이 반에 통과할 정도구나. 얘는 아직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 수업에 대한 얘기긴 한데 우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테지만 그 유인물을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의 경우는 저는 한 문제를 풀어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N제 형태의 공부를 많이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저 문제 어떻게 풀고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라고 공부를 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한 문제를 N개 형태로 풀이를 좀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 여러 가지 풀이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최적의 풀이를 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평소에도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라고 질문을 예전에는 했다면 이런 방법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해설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제가 생각한 이 풀이는 안 되는 걸까요? 그럼 같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들여다보자. 아, 너가 생각한 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서 틀린 거야. 그럼 얘가 아, 이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 아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이 N풀이를 분명히 좀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잘하게 돼요. 이걸 하는 게 일단 어려운 건데 일단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그 뇌 구조가 아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도 저의 경우는 이제 현재 정규반은 그냥 시험지 주고 풀자 이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3번은 선행 모의고사 보고 1번은 내신 기출을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선행을 보면 아이들이 좀 실질적으로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내신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이들이 알고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처참합니다. 아무리 잘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좀 처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아이들이 경각심 갖고 실제 공부하는 효과도 좀 있고 내용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술형 모의고사로 매일 저는 이제 2문제씩을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의고사 보고 서술형도 보고 서술형의 경우는 뭐 개별 첨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답과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아이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체계적인 성적표라고 적어둔 게 있어서 그걸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로. 그래서 보여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성적표 구성이 그냥 몇 점이다 평균 몇 점이고 몇 등이다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문항을 지금까지 어떻게 틀렸고 다른 아이들이 맞춘 문항을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보시면은 성적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확실히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리닉도 있어요. 일단 뭐 수업 전후 클리닉도 있고 토요일에 따로 진행하는 클리닉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 중3의 수업은 저는 현재 정규반은 없어요. 예비 중3 정규반은 없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도 원래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1월이 됐을 때 공통수학 1 심화 과정 수업은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1월 동일하게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수투 실력.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 바뀐 걸로는 미적 원 실력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공통수학 2의 도형만 따로 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공지로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정규반 조기 개강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게 따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뭐 아니면은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은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